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5월 23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정민 앵커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는데요. 사실 앵커님을 다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같은 경우 하락으로 결국에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역시나 뉴욕 증시의 변동성이 컸던 만큼 그 여파가 그대로 국내 증시에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좀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네, 양시장 매수를 하고 있는데도 시장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네요. 네, 맞습니다. 시장 자체가 요즘에는 전강수약의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이 모습 자체가 좀 불안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트럼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마치고 난 후부터 정말 많은 일들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을 누가 적었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일자별로 하루를 안 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새로운 일을 하나씩 하고 계시는데 참 그 나이와 모든 거에 참 리스펙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많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노이즈가 나고 있어서 네. 국내 증시든 해외 증시든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 트럼프의 행보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많이들 어렵고 힘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모시기 전에 지금 보고 계시는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선엽 경제평론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관련돼서 뉴욕 증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봐야 될 것 같죠? 네, 그 어저께 이제 결국 감세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한 명 차이로 되긴 됐는데 실제로 금리 자체는 발표되자마자 급등을 했다가 다시 끝에 내려가서 이제 내려가면서 끝났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금리 시장이 요즘은 주식 시장에 너무 영향을 많이 주고 예. 있어서. 우선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감세안이 통과가 됐지만 상원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법이 무조건 통과됐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상원으로 올라가면서 일부 변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거보다는 연준 인사의 발언이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다가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연준 인사의 발언이 있었고, 그러면 금리가 인하가 되면 사실 채권 시장에 되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이면에는 뭔가 지금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하다는 의미도 있겠죠. 그냥 금리를 인하하는 건 아닐 것 같고,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경기 둔화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건데, 뭐 기대란 표현을 굳이 쓴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채권이라는 건 금리가 내려가려면 경기가 좋을 때 내려갈 수는 없으니 이런 것들을 반영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감세안이 다 통과된 건 아닌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살아난 것이 사실 미국 국채 금리의 안정에 도움이 됐고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도 뭐 큰 폭의 하락이 아닌 약간의 변동성이 그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저께 연준 위원이 얘기한 게 전제를 뒀잖아요. 월러 이사가 얘기할 때 10% 관세면. 예. 근데 그럴 가능성 없는 거 아닌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게요. 지금 최근에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월러 이사의 10% 관세의 의미는 결국 현재 상호 관세는 없어진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도 파월 의장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리 인하해라. 최근에 우리가 알고 파월 의장이 자꾸 목리를 부리고 있는 이유도 딱 하나였죠. 지금 관세가 10%보다 너무 높다. 원래 연준이 생각하기는 한 10%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어떤 마지노선으로 봤는데 실제 실효 관세율이 22%까지 올라갔으니까 너무 높다라고 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금리 인하를 압박한다는 의미 안에는 전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결국 상호 관세를 없앨 거기 때문에 압박할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압박을 했는데 이 정도 관세가 지속 유지되면 누가 뭐래도 흔히 얘기하는 물가는 높아지가 경기는 안 좋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리란 얘기는 내가 조만간 상호관세는 약간의 협상에 따라서 분명히 없어질 건데 얼마 안 남았어. 전 이런 의도를 읽겠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좀 원로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이제 90일 정도 있는데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이나 이런 데 압박을 시작을 했어요. 안 지키면 관세 더 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 그 안에 뭔가 유의미한 어떤 그 수확물을 거두려고 하는 것 같고 그 수확물이라는 건 완전히 결정된 게 아니라 합의 정도 되겠죠. 그죠? 크게 이렇게 하겠다.
그 정도가 되면 제가 볼 땐 상호 관세를 다시 유예를 하거나 아니면은 철회를 해주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 7월에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둔 게 아닌가. 그래서 양쪽에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상호 조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론가님은 7월에 금리 인하한다고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어떻게 되든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결과에 좀 봐야 되는 거겠지만 이게 아니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나오고 있는 지표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관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거에 대비해서 미국이 또는 전 세계가 미리 물건을 많이 재고로 축적해 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1, 2, 3월 달에 관세 부과되는 정말 많은 주문을 통해서 했는데요. 이게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번 달부터 미국에서 사는 물건들은 뭐 품목마다는 다르겠지만 보편 관세 10%가 부과된 제품들을 사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보면 6월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사실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반등을 하게 되면 안타깝지만 지금 안정되어 있는 미 국채 금리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요 미 국채 금리가 반등했을 경우에 보통 우리가 CTA 펀드라고 하는데 이게 시세 추종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뭔가 프로그램을 해놓은 거죠. 국채 금리가 이 정도 되면 물량을 다 쏟아내. 제가 볼 땐 그로 인해서 미국의 지수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 조정이 아마도 제가 볼 땐 금리 인하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보면 현재 레벨 자체가 이미 높은데 여기서 더 올라가나요? 4.5에 5%인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올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레벨인 그거는 이제 정부가 올리는 건 아니고 네. 지표가 얘기를 해주는 거고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트리거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재정 적자도 있었을 거고 거기에 감세안도 통과되고 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는 국채 금리를 올리는 건데 지표는 거의 뭐 빼박이죠. 우리 보통 표현으로. 그래서 지표가 나오면 아마도 지금 흔히 얘기하는 채권 자경단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여기에 공격이 아마 일시적으로나마 국채 금리를 급등시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기준으로 놓고 보면 10년물 기준으로 4.7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런 정도의 4.7 정도가 된다라고 보면 사실은 지수 조정의 빌미가 될 건데 그 조정의 빌미로 인해서 연준이 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가 빠져서 인하를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저의 예전에 그러니까 그저께죠. 이제 금리가 급등했을 때 요인이 결국은 이제 뭐 억션 입찰에서 너무 이제 부진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전에 실제로는 일본 금리가 굉장히 급등을 맞습니다.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본의 금리가 상승함으로써 미국 국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두 가지가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국채 얘기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국채 시장이 온전치 않죠. 우리가 보통 국채라고 하면 안전자산이어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게 이거부터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잊고 있지만 글로벌이 고령화라는 걸 첫 번째 맞이한 거예요. 원래 사람이 오래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천문학적인 재정들이 들어가서 미국이든 일본이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재정이 지속적으로 열악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덜 거치고 있는데 더 많이 써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6월에 도쿄 선거가 있고 7월에 참여연 선거가 있습니다. 결국 선거라는 건 이겨야 되는 건데 이기려다 보니까 서민분들이나 아니면 나이가 많은 그분들이 표를 제일 많이 갖다 있다 보니까 이분들에는 선심성 어떤 공약들이 많이 나오죠. 그냥 흔히 얘기하면 소비세 인하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돈도 없는데, 그죠? 근데 더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들 때문에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고 있는 거고 일본 국채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글로벌 시장의 채권 수요에 대한 감소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채권 자경단이라고 불리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채권에 대한 투기 세력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을 거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따로 떨어져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은 맥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미국 국채를 일본에서 계속 사줬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일본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미국 국채 안 사고 그냥 일본 국채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국채 금리도 따라서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근데 이런 아시겠지만 일본에서도 일본 보험사들이 일본 국채도 안 사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양쪽 다 안 사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럼 이분들이 뭘 사고 있느냐? 금을 사고 있다라는 거죠. 예, 금 또는 일부 코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뭔가 기존에 이제 국채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이게 100% 안전해라는 인식들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는 금, 아니면 일부는 다른 자산 이런 것들로 분산이 되면서 사실 국채 시장의 매수세가 조금 더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연결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연기금이나 아니면 보험사들은 코인은 아직은 못 사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못 사고 있는 상태면 그러면 대부분의 지금 채권을 안 산 자금은 금을 샀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금을 일부 사거나 아니면 현금을 들고 대기 매수를 하겠죠. 어쨌든 채권이라는 게 금리가 높을 때 사면 승률이 높은 건데 현 상황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참여연 선거 때 그런 조치들이 나왔었을 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요. 뭐 저도 알고 있는 정도면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채권을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4.7 정도까지 올랐을 때 사면 훨씬 더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를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채권하신 분들이 채권 자경단이 움직였다는 얘기가 들면 매수세를 줄이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 보더라도 금리를 급등시키겠다는 얘기인 건데 거기서 채권을 사는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도 있겠죠. 네, 보통 미 국채나 일본 국채라고 하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을 텐데 옛날엔. 네, 예.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게 통용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일본 국채 이야기까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이 국채 관련돼서 혹시 안전자산, 저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안전자산이 아니라 금이나 혹은 비트코인, 다른 자산으로 이 자금이 넘어간다고 했을 때 세일 아메리카나고 하면 이 미국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반기까지는 저희가 미국에서 자금 자체가 빠져나간 걸 좀 대비해서 미국 시장을 좀 덜 봐야 할지 마음 좀 비우고 있어야 될지.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요. 네. 저는 이번에 나오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요거의 어떤 피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자금이 나오고 있는 게 반대로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과도하게 미국 자산으로 많이 쏠렸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 전부 다 현실화될 수 있을 거란 기대, 거기다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이 지난해만 하더라도 미국이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AI는 미국밖에 할 수 없어.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자금들이 미국으로 과도하게 쏠렸었던 거거든요. 저는 이게 완화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완화되는 과정이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채권의 어떤 그 불안정한 상황 그런 것들에서 여름 정도만 거치고 난다라면 제가 볼 땐 다시 미국 시장으로 자금 회귀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 게 되려 그 이후로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첫 번째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좋든 싫든 미국의 규제 완화가 있을 건데 이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AI와 관련한 어떤 2차 랠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글로벌에서 AI라는 걸 가지고 유의미하게 성과를 볼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라고 감안을 하면 사실상 여기에서 돈을 더 빼기는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중국, 미중 말씀하셨는데 AI는 기본적으로 미중 지금 패권 전쟁의 가장 네. 핵심인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중동에 가서 이제 트럼프가 원래는 중동이 전부 다 이제 중국이 쫙 다 맞습니다. 깔아놨었잖아요. 쫙 깔아놨었던 인프라랑 투자하고 있었던 부분을 이번에 한 번에 가서 전부 미국으로 뒤집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엔비디아도 다시 반등을 했고 그런 와중에서 또 이제 어저께 젠슨 황은 갑자기 미국 정부 욕을 막 엄청 했잖아요. 맞습니다. 트럼프 욕을 엄청 네. 하면서 네. 이대로 계속 이럴 순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엔비디아가 한 번 더 상승을 하려면 중국에 뭔가 수출하겠는데 이런 느낌이 어저께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이제 팔 곳이 없잖아요. 중동 팔았고 미국 다 팔았고 그 3년치까지 이미 다 프라이싱 반영됐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는데 결국 그게 올라가려면 결국 중국에다 팔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열어달라고 막 이제 대통령한테 뭐라고 이제 욕을 한 건데 트럼프한테 감히 그랬는데 그렇게 좀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나요?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젠슨 황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현재 그 우리가 알고 있는 GPU를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뭐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메타라든가 아니면 그룹 같은 X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테슬라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런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를 할 때 AI가 더 좋아지는 걸 투자를 할 때 좋아지는 기업인 거고 이걸 활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기업은 다른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AI라는 건 사실 이 구글이라든가 메타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해주는 역할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7개 회사에 집중을 했다라면 이제는 그 7개 회사에서 뭔가 조금 나눠지는 그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무한정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만은 없겠죠. 뭐 1999년 예로 든다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투자와 관련된 여러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회사들이 사실은 오래 가진 못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통신 장비라고 불리는 회사들이 피크를 찍고 그 다음부터 뭐 우리나라도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미국에선 구글 아니면 야후 이런 기업들이 많이 좋아졌던 것처럼 지금의 앞으로 AI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엔비디아가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봤었을 때 아직도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지금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칩 중에서 이제는 뭐 블랙웰도 있고 아니면 루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고성능 칩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 칩들을 활용했었을 때 생각보다 AI 관련 성능이 또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진다라면 실제 최근까지도 그래왔고 그러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리겠죠. 그러면 이제 많은 기업들이 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고 더 좋은 칩을 더 성능이 좋은 칩을 사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또 엔비디아도 많이 좋아질 수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엔비디아를 위한 어떤 정책을 쓰는 것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생각하는 걸 봐야 되겠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규제 완화라는 게 결국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학습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규제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1위의 규제가 뭐냐면 제발 동영상하고 이미지를 학습하게 해주세요. 멀티모달 이게 이제 개인정보법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 AI라는 게 동영상을 학습했을 때 또는 이미지를 학습했을 때 더 많은 칩이나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뭐 게임할 때 그게 더 많이 되는 것처럼 그럴 땐 또 그 기업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복합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싶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고평가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네. 딥식이 나오면서 맞아요. 그렇게 많이 안 써도 괜찮게 학습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고평가 논란이 생기면서 M7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구글이 발표를 하면서 네.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넘어가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그저께 같은 경우도 구글은 계속 플러스를 맞습니다. 보이고 있기 네. 때문에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모습들을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그 업사이드는 소프트웨어에서 한다면 구글이나 뭐 팔란티어나 이런 데에 계속 포커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죠.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뭐냐면 구글이 올라간 게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정말 돈이 되는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겠네. AI 에이전트와 관련해서 뭔가 획기적인 장족의 발전을 보여줬다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장에서는 뭐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는 부분들인데 의외의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딥시크가 했던 거는 결국은 칩은 싸구려를 썼지만 우리가 MOE라는 강화학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습 방법을 개선을 해서 성능을 좋게 만든 건데요. 미국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건 나도 할 줄 알아. 뭐 딥시크 너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알아. 근데 너는 블랙웰 없잖아. 너는 루빈 없잖아. 나는 루빈도 쓸 건데 이 방법도 쓸 거야. 그러면 학습도 비용이 덜 드는 방법으로 하면서 칩도 더 고성능 칩을 냈었을 때 나중에 결과를 예단할 수 있어라는 게 미국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내년 연말이 되든 아니면 올해 연말이 되든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미국은 우리가 학습 방법은 뭐 중국 정도로 똑같이 하면서 또 고성능 칩도 더 많이 투입을 했었을 때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중국도 모르고 미국도 모른다라는 얘기죠. 근데 나중에 미국이 이걸로 인해서 보통 우리가 AGI라고 불리는 사람과 비슷한 범용 이런 것들이 정말 구현율이 된다라면 사실상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딥시크가 이걸 했으니까 미국은 끝났고 더 이상 고성능 칩을 쓸 필요가 없어가 아니라 고성능 칩이라는 건 지금 있는 결과물을 봤었을 때 이 정도에서 학습 방법 해도 된다라는 거지 이 정도가 아니라 성능 자체를 이렇게 올려놓는 걸 지금 할 수 있다라면 다른 결과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는 일명 빅4라고 불리는 이 빅4만 따로 떼서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빅4면 누구누구인가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구글 제미나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아니면 그로 그죠? X의 그로.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오픈 AI랑 그렇죠. 예, 그다음에 클로드 뭐 클로드. 이런 정도 까지 되겠죠. 4개 정도. 그렇습니다. 그럼 AI 모델 넷이 경쟁을 계속할 것이다. 시장이 양분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나머지 모델들은 좀 싸게
저렴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쪽이 하나고 또 하나는 정말 고성능이어서 이건 좀 프리미엄 시장 중에 하나인 거고 그래서 프리미엄 시장 하나 아니면 조금 저렴한 시장 하나 이렇게 양분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프리미엄은 프리미엄에 맞는 전략으로 그렇죠. 또 저렴한 모델은 저렴한 맞습니다. 것에 맞게 그 종목에 대한 선택은 또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양분화되고 최근에 있다는 게 중요하네요.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의외로 오픈 AI 거보다 구글 제미나이 쓰시는 분들이 정말 확실히 많아졌어요. 주변에도 많이 계세요. 네. 왜냐면 뭐 장점도 있죠. 제미나이를 쓰게 되면 그 1테라바이트를 또 이제 그 클라우드를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환경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사용처마다 되게 다른데 저희들도 써보면 이게 뭔가 동영상을 편집하고 이런 거는 확실히 구글이 더 나았던 게 왜냐면 여기는 유튜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에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왜냐면 앞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AI는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더 많은 질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핵심인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유리한 쪽이 우리가 아는 X를 가지고 있는 쪽하고 구글의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쪽이라고 놓고 보면 사실상 조금 더 뭐 시장에서 뭔가 기울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하고 다르게 흘러가는 것도 현재는 목도가 되고 있다. 물론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기 때문에 결과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그 트럼프 대통령의 눈밖에 나면 일단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하드웨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는 좀 논외긴 합니다만 관련돼서 하드웨어 기업들은 확실히 부진한 모습이 더 도드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 정치권 이야기를 해주셔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독특한 네.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유럽 시장에서는 BYD한테 또 밀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많은 서학개미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테슬라와 관련한 가치는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자율주행이나 휴머노로이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업. 특히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물론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뭔가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웨이모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있지만 뭔가 아직까지는 확장성에서 놓고 보면 웨이모보다는 테슬라가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물론 테슬라도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되게 많지만 그렇죠. 웨이모 방식은 되게 쉽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중국도 최근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라이다를 쓴다던가 그런 방식들이 있었는데 그런 방식에서 최근에 테슬라 방식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3주 전에 중국의 상하이 모터쇼를 다녀왔었을 때 네. 그 모터쇼에서 중국에서 잘 나가는 샤오펑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이 라이다 방식, 즉 웨이모 방식을 버리고 테슬라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해서 그쪽 내에서도 뭔가 방식을 보니까 앞으로 확장성이나 비용적인 측면을 감안을 하면 결국엔 테슬라 방식 맞지 않느냐라는 움직임들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을 놓고 보면 미국에서 뭔가 자율주행, 특히 이제 6월에 로보택시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사람이 없이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거냐, 거기에 대한 기대를 줄 수 있을 것이냐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결국 나중에 또 휴머노로이드라는 기업을 또 뭐 우리가 피규어를 비롯해서 몇 안 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또 이런 것들을 채용을 했었을 때 그러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기대감들이 있었을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뭐 전기차 쪽은 지금 안 좋지만 이쪽에 대한 기대가 살아날 수 있는지 여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저께 양자 컴퓨터 네. 주식들이 완전 급등을 급등했죠. 해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개인들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온큐 저거 어떻게 용감하게 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엄두가 안 나던데. 샀던 분들은 정말 대박이 네. 난 것 같은데 이 지금 현재 양자 컴퓨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도 지금 현재는 어떻게 미래를 보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밸류에이션으로는 얘기할 수 설명이 안 되죠. 없는 상황이라서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아직도 이제 어저께 같이 막 30%씩 상승하고 이러면 이제 좀 덜어내야 되는 시기인가요? 아니면은 지금도 계속 보유를 하고 있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사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양자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자율주행이나 로봇은 닥친 거라요. 바로 앞에 눈앞에 이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지않은 시기에 수익이나 아니면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양자가 된다라면 덜 나위 없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학자나 아니면 젠슨 왕이나 이런 분들조차도 뭐 어떤 분은 10년 뒤에 어떤 분은 30년 뒤에 얘기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본인들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만 분명한 건 이게 되었을 때 그 파괴력은 가공할 만하다. 그리고 이미 아시겠지만 양자 컴퓨터의 핵심은 양자라는 게 구현돼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어떤 기술력이 뭐 논의되고 있는 거 보면 생각보다는 더 빨라지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제가 볼 땐 성장성 외에 사실 수익으로는 기대되기 어렵기 때문에
뭐 길게 놓고 본다라면 제가 볼 땐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계속 제가 볼 때는 보유의 관점보다는 그래도 매매의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여기까지 깊게 들어간 엔지니어는 아니기 때문에 모르죠. 저희도 모르죠. 예, 네, 한계가 있다는 점 양자 역할,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네,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기대감으로 오르고 맞습니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좀 트럼프 이야기로 저 돌아오면 예. 이 셀 아메리카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자금이 어디로 갈 거냐? 채권도 안 살 거고 뭐 달러도 팔고 하면 이게 어디로 가나 봤더니 최근에 뭐 다음에 지금 비트코인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기존 질서에 편입이 되는가 하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트코인 긍정적으로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트럼프는 그러길 원하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국채 시장에 대한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채 금리가 안정이 안 되고 있는 건데 문제는 금리가 안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미국이든 일본이든 빚은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GDP의 250%가 빚이고 미국은 120%이긴 하지만 금액으로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5경이라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지금 빚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도 미국이나 일본이 돈을 더 쓰기 위해서는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금리가 좀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셨겠지만 미 국채 금리를 최근에 중국도 줄였고 일본도 줄였거든요. 그러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수요가 되게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만들었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베이스인데 그 달러 베이스라는 기준 자산이 미국채 10년물입니다. 그래서 미국 뭐 이번에 스콧 베센트財務장관도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원하는 건 이 코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국채에 대한 수요를 충당하려는 특히 미국, 중국과 일본이 사지 않는 만큼 하려고 하다 보니 이 시장은 더 키우려는 어떤 움직임들, 법적 제도와 시장에 대한 어떤 부흥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 사실 그때까지는 그런 것들이 일정 수준 충족될 때까지는 의외의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미 국채 보유량을 보유하고 있냐면 우리나라가 가지는 외환 보유고를 넘어섰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렇죠? 훨씬 더 많은 어떤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라든가 어떤 활성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 국채의 수요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감당하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미 국채 금리를 내리기 위한 수단의 수로서의 어떤 역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약간 양날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비트코인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자꾸 이제 시장에서는 같이 좋게 보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들어오면 비트코인은 무조건 빠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팔아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야 맞습니다.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10년짜리 벤치마크가 아니라 단기 3개월 이내에 미국 자산만 가지라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단기 부분은 스테이블 코인한테 주고 연준이 미국이가 일본처럼 가져가는, 네, 맞습니다. 장기물을 다시 사들여야 되는 예전에 QE 한 것처럼 사들여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250%잖아요 GDP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어차피 고령화된 거 일본 안 망하지 않았냐 네. 그러니까 내가 나도 일본처럼 사들여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면 솔직히 수급은 뭐 어차피 미국은 지금 룰 메이커잖아요. 룰 팔로워가 아니라 내가 뭐 정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그렇죠. 나라인데 그렇게 보면 오히려 조금 이제 장기채 같은 경우 이제 금리 올라가는 쪽 보시는 분들이나 경기 부분에 있었을 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메커니즘 돌아가는 형태를 예상하고 있지 않을까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구조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걸 그냥 진행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곳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환율까지도 연동되고 예, 해야 되는 거죠. 예.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안 하면 돈을 쓸 수도 없는 거고 빚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이게 결국 이제 코인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도 결국엔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고 이 빚에 대한 어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담을 좀 줄이면서 동시에 더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데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결국에는 미국이 돈을 안 쓸 거냐, 일본이 안 쓸 거냐, 그건 아닐 거고. 왜냐면 정치 환경이 그래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게 조금 맞닥뜨려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고령화도 있지만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글로벌 양극화라는 게 되게 크죠. 그 양극화라는 얘기는
서민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게 양극화가 아니고요. 중산층이 서민으로 떨어지는 게 양극화예요. 그렇죠? 예, 원래 서민분들은 있고 또 부자분들이 있는데 이 중간에 내가 먹고 살만해야 하는 분들이 이게 서민으로 전락이 되면은요. 양극화. 정치적으로 정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이게 또 민주주의라는 게 결합이 된 거죠.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잘 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도 국가가 잘 되는데 나만 거지가 되고 있잖아라고 생각을 하면 반대쪽에 많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모든 선거에서 캐치프레이즈는 돈 더 쓰자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이게 얼마나 성공할 거냐 그건 저도 참 예단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2007년도 이후에 글로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는 우리가 미 국채가 안전자산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해본 적까지는 없었던 그렇죠. 거죠. 근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문제가 된 게 코로나라는 어떤 복병을 만나면서 미국이 또는 각국이 사실 너무나도 많은 재정 지출을 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고 그 재정 지출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된 게 왜냐면 이제 미국의 부채 비율이 늘어난 게 사실 2008년 금융위기부터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돈을 찍어서 확 늘렸는데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코로나 때 뭐 거의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던 거고 글로벌이 비슷하고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아 이게 정말 맞느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 이게 옛날 같으면 제가 참 할 말은 아니지만 이게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해결이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요. 선진국들이 뻗어나갈 때 뻗어나갈 수가 없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식민지를 뒀고 식민지가 더 안 되면 터지고 이런 것들이 됐는데 글로벌적으로 그런 것도 없다 보니 사실 돌파구도 없고 그렇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나이 많이 있으신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더 오래 사실 건데 그럼 국가가 재정을 다 부담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농담이 아니고 저희 아버님께서도 치매시거든요. 근데 이걸 국가에서 많이 부담해줘서 저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바꿔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와 앞으로도 더 많아지면 국가가 이게 버텨낼 수 있을까? 왜 우리 젊은 후배분들이 없잖아요. 인구가 이렇게 주는데 이분들은 어떤 세금을 내도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정부는 빚을 더 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점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이게 무한정 갈 수는 없고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뭔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지나 보시면은요. 지난 3년간 이것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 뭐냐면 글로벌 위기가 있을 뻔한 3번의 사건이 다 국채예요. 실리콘밸리 은행 망했죠. 실리콘밸리 은행이 미 국채 들고 있다 망했어요. 옛날 같으면 뭐 부실자산 이런 거인데 부실자산이 아니라 미 국채 들고 있는데 망해요. 그리고 영국의 리즈 테일러 총리 있었을 때 영국의 국채 때문에 또 영국의 수많은 연기금들이 정말 곤욕을 치렀고요. 며칠 전에 트럼프 있었을 때도 4월 9일 그때도 보면 우리가 보통 트리플 딜레마라고 그래서 미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달러가 약세해서 또 국제적 발작이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도 야 국제 시장이 문제인데 채권 시장이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보면 채권 시장이 야 이게 오히려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는 일반적인 부실 자산이 아니라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국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세 차례나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냐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뭔가 재정과 관련해서는 각국의 정부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풀기 어려운 정말 숙제가 되고 있다. 근데 선거는 앞두고 있으니까 돈은 더 쓰자고 얘기를 하고 이게 계속해서 저희들이 볼 땐 앞으로도 복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돈을 더 쓰겠다라고 하니까 무디스에서 강등한 거 아닙니까? 예. 네, 트럼프의 시나리오대로 잘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경제 상황과 더불어서 이런 정치권 상황까지 함께 꼭 체크해야 되는 점 예, 맞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장 가장 핫했던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볼 텐데요. 원전과 건설주 함께 강세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원전 활성화 관련 행정명령 기대감 속에 오름세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힘입어 수혜를 입을 것이라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원전주와 함께 대형 건설주들 위주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분양 사태와 부실 PF 문제 등 이 재무 리스크는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있는 상황이라 건설주 관련돼서는 연속성이 있을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 같은 경우 11% 넘게 오르면서 54,200원에 금화 PASC 그리고 DLENC 등 대형 건설사들 위주로 오른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자세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세대 항암제 기술로 주목받는 바이시클 테라퓨틱스부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홈디포, 그리고 리튬 수요 확대 기대가 살아있는 앨범알까지 3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중고리 구조 펩타이드로 항체를 대체하겠다는 바이오 기업 바이시클 테라퓨틱스입니다. 현재 주가는 8.10달러에서 또 목표 주가는 참고로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이시클 테라퓨틱스는 바이시클 분자라는 독특한 고리형 펩타이드를 활용해서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기존 항체보다 작고 또 조직 침투력도 뛰어나서 빠르게 작용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대표 신약 후보, 이름도 어렵습니다. 젤레넥타이드 페베도틴은 기존 허가 치료제 대비 유사한 효능을 보이면서도 부작용은 줄어들면서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제약사들과 방사선 치료제 공동 개발도 진행 중인데 2027년 가속 승인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중장기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미국 주택 리모델링 시장의 대표주자 홈디포입니다. 현재 주가는 366달러 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400달러 이상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홈디포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이틀간 2%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매출은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지만 영업이익과 EPS는 시장 기대에 못 미쳤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여전히 높은 미국 모기지 금리입니다. 고금리 탓에 대규모 리모델링 수요가 억제되고 있는 상황인데 회사 측은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된다면 미국 내 500억 달러 규모의 대기 수요가 살아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실적이 숫자로 반등하기 시작하면 주가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며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북미 최대 리튬 기업 앨범알입니다. 현재 주가는 57.94달러, 목표 주가는 79달러 선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앨범알은 이번 1분기 매출이 전년보다 줄었지만 판매 관리비 절감 덕에 이익은 전분기보다 늘었습니다. 특히 핵심인 리튬 사업은 판매량은 줄었지만 단가 절감으로 이익이 무려 40% 가까이 뛰었습니다. 관세 이슈도 일부 사업부엔 영향을 주었지만 이 리튬 원료는 면제 대상이라 영향이 거의 없고 올해 가이던스도 그대로 유지한 점이 눈에 띕니다. 하나증권은 2030년까지 리튬 수요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전기차 수요 반등이 확인되면 주가도 다시 모멘텀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새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스트레스 3단계 DSR 시행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7월 3단계 DSR 시행 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원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0일에 이제 스트레스 3단계 DSR 발표가 됐는데 네. 이게 시행을 이제 7월 1일부터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실행이 됐을 때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면 어떤 큰 변화가 생기는 네, 건가요? 그 두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우선 뭐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 달 후면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예고가 되어 있던 거라서 우리는 또 아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보통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 금액의 보통 한 40% 정도는 이 통계가 그런데 우리가 대출에 의존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대출 규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유인데요. 보통 한 40% 정도는 대출에 의존하는데 뭐 LTI가 있고 이제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3단계가 시행이 되면 대출 한도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 금리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통 금리가 은행마다 좀 들쑥날쑥합니다만 한 4% 정도로 잡을 때 이제 1.2%가 가상금리였는데 이게 1.5로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5.5%가 수도권은 된다. 네. 이제 지방은 한 6개월 정도 늦어진다.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그 근로소득을 보면 이제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연봉이 한 6천만 원 정도 연봉 기준을 했을 때 대출 신청을 하면 지금은 이제 3억 6,400만 원까지 대출 금액이 나왔는데 스트레스 DSR 이게 3단계가 시행이 되면 가상금리, 스트레스 가상금리라고 하는 게 1.5가 되니까 3억 5,200만, 약 1,200만 원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아도 과거에 없었을 때보다 한 6,400만 원 정도 이제 1차 때보다 줄어든다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줄어든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고 대출한다가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대출에 의존하는 소득이 좀 부족한 자금이 없는 젊은 층, 요즘 연끌 투자가 유행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뭐 상당히 좀 대출 받아서 집을 사기가 그만큼 좀 어려워졌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작년에 2단계 시행할 때도 네. 좀 그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이 전달이 돼서 이 막차 수요에 또 몰리느라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는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하긴 하는데 네. 은행권은 대출 가능 인원을 제한하기까지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연봉이 6천만 원인 경우가 한 이제 1,200만 원 정도 줄어들잖아요. 네. 이것도 뭐 적은 건 아니죠. 연봉이 1억 정도 되는 사람은 한 2, 3천만 원. 그러니까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가 좀 줄어들게 되는 그런 금리도 오르고, 그러니까 두 가지 악영향이 오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7월 1일부터니까 지금 이제 5월 말인데 6월 달까지는 막차 수요가 몰릴 것 같아요. 이에 앞서도. 그러니까 많이 몰렸거든요. 최근에 은행의 창구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니까 오픈런이라고 문을 열자마자 대출하기 위해서. 대출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줄을 뭐 선다 이런 얘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인원을, 왜냐하면 인원은 정해져 있죠. 대출 신청자는 많고 하니까 뭐 인원을 하루에 150명이다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은행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지금 금융당국도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는 내릴 것 같고, 근데 또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 이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대출을 많이 하지 말라면서 또 금리는 또 내리라면서 스트레스 DSR 되니까 또 금리는 올라가고, 지금 대선 정국을 맞아서 이제 금융당국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이런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미 예고가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막 많이, 아까 오픈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몰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집값이 꽤 올랐잖아요. 그렇죠. 토거제 해제 이후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미 돈을 빌려서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미 상당 부분 가계부채가 벌써 작년보다 한 12조 이렇게 늘었거든요. 우리가 1,100, 하여튼 이게 금액이 33조 정도 이게 주담되고 가계부채는 1,929조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미 상당히 돈을 빌려서 집 산 사람이 많았고 예고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영향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이제 지금 막차 수요라는 게 있어서 6월까지는 주담대의 대출 그 잔고 규모는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집 사는 사람도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30 세대들이 계속 오픈런이다, 뭐 그다음에 주담대 어떻게든지 더 땡겨서 산다 이렇게 그렇죠. 영끌이다. 영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네, 네. 했는데 결국은 이제 집값이 너무 올라서 아무리 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금액을 봤을 때는 서울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분형 얘기 나오고 네.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같이 쉐어하고 올라가는 것도 이제 같이 공유형도, 공유하자 네.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그 정책들이 이번에 지금 뭐 왈가왈부 얘기들은 되게 많은데 이 정책이 실제로 이제 시행이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2030들이 그걸 통해서 집을 살 가능성이 높은가요? 예, 높게 보죠. 예, 지금 이제 어쨌든 지분형 얘기했지만 관심이 젊은이들에게 가장 높은 게 지분형 주택, 뭐 청년, 역세권 임대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분형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다시 좀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약 중에 하나 공통점은 어쨌든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또 재건축 재개발도 좀 활성화하겠다. 이거는 둘이 공통된 공약이에요. 그리고 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분형 주택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높아지고 제가 요즘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저도 뭐 제자들이 있고 뭐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특히 또 주부분들도 이 방송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관심 그러니까 많으세요. 지금 아까 강의권님 말씀 중에 답을 좀 찾을 것 같은데 이 하나가 최근에 시장 동향을 보면 강남을 중심으로 한 강용성이라고 그러죠. 네. 여의도, 목동, 마포 이런 지역들의 집값은 꾸준히 올라요. 어제 나온 한국부동산원 자료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돈을 많이 이제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강용성, 마여모 그러니까 인기 지역이죠. 핵심 입지에 쏠리는 현상은 막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들 아파트 가격은 계속 뭐 대출 규제가 있던 금리가 어떻게 되든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보이고 이제 조금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젊은 분들은 그래도 이제 이주기 어려우니까 그 풍선 효과라고 그래서 그 옆 동네 뭐 동대문이나 뭐 우리가 서대문도 있을 수 있고 뭐 동작구 이런 쪽에 광진 이래 이제 강동구 이런 데 좀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또 하나가 또 우리 주부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아파트를 못 사주니까 또 무주택 이런 분들은 오히려 빌라에 관심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분형 주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좀 확장해서 이제 관심 있는 질문을 많이 들은 거에 대한 어떤 해답을 좀 도움이 될까 싶어 보면은 빌라의 거래량이 늘었고 가격이 본래도 보면 아파트가 오르면 그 다음에 빌라나 오피스텔이 오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도 최근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모아주택, 모아타운이라든지 또 재건축, 재개발 특히 이 재개발들이 생겨지는 좀 이 수행이 되고 있는 강북 지역에 대한 빌라, 뭐 제가 볼 땐 지역을 얘기하는 거 그렇습니다만 변화가 많은 이런 곳들에 뭐 청량리가 됐든 동대문이 됐든 뭐 이렇게 새로운 교통이 된다든지 또 역세권의 종상향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쪽에 관심도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세종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제가 좀 한 가지 저도 뭐 세종시에 대한 거는 좋게 봤습니다만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제 나온 자료도 보면 세종시가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나 세종시는 이제 상당 부분 바닥에서 가격이 어떤 곳은 1, 2억씩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사는 것은 저는 가슴을 넘어선 그런 상당히 고점 부근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면서 실수요자와 장기 투자자가 아니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는 다소 좀 위험한 구간에 들은 게 아닌가 봅니다. 근데 지금 조금 아까 밑에서 나갔는데 자막이 네. 나갔는데 강북과 강남과 그런 핫한 지역과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런 네. 게 계속 나오고 격차, 있잖아요. 가격 양극화죠. 양극화가 계속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돈이 좀 많은 분들은 계속 핫한 지역만 사고 네. 그런 와중에 공급은 핫하지 않은 지역의 공급을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핫하지 않은 지역의 공급을 늘려서 거기를 영끌을 시켜가지고 집을 사게 그러니까요. 만들면 공급이 많아지면 집값이 빠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떨어지는 거를 계속 사라 그러는 건데 그 사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지금 앵커님께서 날카로운 네, 질문을 굉장히 해주셨는데요. 날카로웠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근데 이걸 우리는 이제 양극화 쏠림 현상 또 똘똘한 한 채의 선호도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선진국에서 이미 나타났어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특히 우리보다
이 서울보다 한 10년 앞선 도쿄 같은 경우도 도쿄 도심 오부라고 그래서 이 지역의 쏠림 현상이 몇 년 전 우리도 이제 나타난 것이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트렌드 같아요. 트렌드는 보통 한 10년 정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입지에 뭐 이게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일본 같은 경우도 보니까 연예인이나 이제 재벌들이나 정치인들이 주로 사는 곳들이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요. 우리 젊은이들도 이제 이런 지역만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렌드는 어쩔 수 없는 양극화는 큰 변화다. 두 번째 앵커께서 날카로운 질문. 그래서 이제 공급이 확대되는 지역들은 강남이나 이런 지역은 공급이 부족하니까 더 희소 가치로 이제 대체 불가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선호도 증가로 매물도 없고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런 양극화 현상은 피할 수 없는 어쩌면 받아들여야 될 대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좀 균형적 측면에서 보면 노원구나 이렇게 이제 GTX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게 ABC 해서 이제 강북의 재개발, 재건축이랄까 이런 개발도 대개조 계획이라고 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피할 것만 아니라 지금은 좀 좋지를 않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금광구, 노도강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강북 지역도 이제 도심권과의 교통이 좋아지거나 또 앞으로 대규모적인 개발 계획 좀 이어지겠습니다만 서울시가 재정비 계획에 3종 세트 규제 완화 이런 걸 내놓고 있거든요. 이런 지역은 저는 젊은이나 내 집 마련하기에는 적합하다. 이제 관심을 가지고 대상으로 주목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굉장히 내 집을 강렬하게 원하는 젊은이 중 한 명으로서 솔깃한 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그 관련돼서 또 대선 기간이다 보니까 여야 후보들이 계속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급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인기 지역에 새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재건축을 하는 건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시행해보자 혹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폐지해야 된다. 여전히 이걸 가지고 둘이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가장 관심사를 지금 짚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세 가지가 좀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로 꼽힙니다.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그리고 정책이 시장에 빈번하게 개입한다. 시장 자유를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 아주 지대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만 하고요. 이제 다행히 이번에는 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님의 공약이 다소 좀 시장에 가까워졌어요. 뭐 이분이 우클릭 한다, 보수적인 뭐 이런 거와 또 갈등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어요. 과거의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는. 그런데 이번에는 이걸 좀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적정선에서 하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거의 철폐가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분담금 같은 경우도 완전히 없애주자 하는 건데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는 공약이 폐지가 아니라 완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은 도심의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의 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이 필수 과제니까 이거 외에 다른 요인이 없으니까 이걸 좀 해주겠다 하는 얘기인데 아직은 이제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주택 공급,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이 정책은 공통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세금이 좀 문제일 뿐인데 이 세금 같은 경우는 특히 다주택재 중과라든지 이런 세금에 관한 부분은 아직 좀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기본의 기조가 이 규제를 완화 내지는 폐지한다는 것이고 중과세를 폐지한다는 것인데 비해서 아직 그 이재명 후보님의 민주당의 정책은 폐지까지는 아니고 세금은 지금의 현상을 좀 유지하는 정도 이런 정도로 나와서 뭐 좀 미묘한 차이입니다만 시장에 주는 영향은 좀 달라질 것 같고 분명한 것은 재건축 재개발은 활성화를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주장은 그런 공약은 양쪽이 다 공통적이라는 점에서 뭐 위축되지 않고 재건축은 어쩌면 지금의 상승 추세가 상당 기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진짜 제초원 같은 경우는 뭐 완화돼도 문제, 폐지돼도 문제, 굉장히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좀 여쭈어봤고요. 그 와중에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 규제를 손봐서 현장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이슈입니다. 네, 그 서울시가 오늘 나온 건데 여기 작가님이 질문을 잘 추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특히 우리 재테크에 내집 마련 관심 많은 주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일종 주거 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 지역에서 1종, 2종, 3종이 좀 복잡하죠. 1종은 용적률이 200, 2종은 250, 3종이 되게 아파트가 많은데 이게 300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종상향이라고 그래. 이게 종을 그러니까 이 역세권 250m 내지 350m 이내에는 서울시가 이 종상향이 이루어졌을 때 용적률을 좀 높여주겠다. 근데 용적률이 좀 높여진과 동시에 보통 공공기여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 높여주는 혜택을 주는 대신 땅으로 대신 받든지 현금으로 받든지 시설로 받는 제도가 공공기여인데 이게 서울시는 10%예요. 경기도는 보통 8%인데 이걸 4% 특히 높이 제한 남산이 이런 데 해당이 되죠. 문화재 뭐 청와대 과거에 있었던 데도 이게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10%가 아니라 그 기여율을 4%로 좀 낮춰주겠다. 혜택을 주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죠.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수가 있다. 또 공공기여가 좀 줄어들게 될 수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를 나왔는데 준주거지역 종상향을 위한 기준도 마련을 했고요. 입체공원이라고 그래서 땅 위의 공원이 아니라 우리가 건물 위에 옥상이라든지 여기에다가 공원을 내잖아요. 이런 혜택도 좀 따라서 좀 주겠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앞서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분담금 얘기도 했습니다만 분담금도 완화가 되거나 폐지가 되고 또 이러한 혜택이 서울시에서 주어진다면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좀 더 빨라지고 활성화되고 좀 공급 확대에 재건축 재개발 투자도 좀 관심 갖는 사람이 늘어나고 뭐 제가 걱정되는 거는 좀 재건축 재개발 지분 가격도 가뜩이나 같이 지금 뜨지 재건축 아파트 압구정을 비롯한 곳들은 계속 그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뭐 투기가 좀 우려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조심스럽게 우려가 됩니다. 네, 가장 핫한 따끈따끈한 서울시 정비 계획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시간 기준 22일 뉴욕 시장에서는 국제 금값, 은값, 유가, 천연가스 가격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장중 100선을 되찾기도 하면서 달러 강세가 다시 시작되는 걸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관련돼서 이에 따른 주요 원자재 흐름과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빈 키움증권 원자재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강등하고 금리 폭등하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금값은 계속 좋았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은도 사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어저께는 다행히 조금씩 다 이제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영향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 같으신지 그리고 이제 이런 원자재 투자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있으니까 왠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같은 생각이 계속 드는데 금은 너무 비싸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재정 적자 우려가 미국에 대해서 좀 높아진 건 맞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채권 금리에 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금이나 은 가격도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데 어제 같은 경우를 보면 이미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채권 금리는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뭐 실질적으로 크게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는다.
있다라고 했을 때는 뭐 분명히 미국 이제 귀금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뭐 달러 강세라던가 뭐 채권 금리의 흐름 이런 식으로 좀 변수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귀금속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높여보면 나쁘지 않을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정말 뭐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이전에 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100선을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100선을 넘어설 듯 하면서 99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거든요. 그간 주요 IB들 보면 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내놨었는데 금값 흐름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연초에 사실 금이 정말 가파르게 올랐던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가파르게 빠졌어요. 그때 한 110선에서 지금 한 90 후반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분명 추가 약세가 제한이 된다. 달러의 추가 약세가 제한이 된다라고 하면 금 가격도 사실 다시 이제 좀 상승 탄력을 받는 데는 시간이 좀 충분히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달러 강세가 금 가격을 좀 방향성을 결정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게 최근 3년을 놓고 보면 달러가 계속 내내 강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라고 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사실 뭐 달러 흐름과 관계없이 이미 미국과 그다음에 반서방 국가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탈세계화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맞물리면서 기본적으로 중앙은행들이 금을 정말 많이 샀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중앙은행이 금을 사는 이제 비중이라고 했을 때 전체 금수에서 중앙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았었는데요. 지금 최근 22년, 23년, 24년 통틀어서 봤을 때 거의 금 매수 주체의 한 20% 이상을 다 중앙은행이 차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사실 그럼 중앙은행의 기조가 바뀔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뭔가 관세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 노이즈를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그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도 달러보다는 금을 조금 더 선호하는 중앙은행들의 경향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 이러한 흐름에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조정은 분명 보겠지만 사실상 그게 뭔가 추세가 바뀌긴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금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갖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과 반미국과 네. 둘이 합의를 하기 전까지는 네. 같이 잘 살아보자라고 하기 전까지는 일단 금은 계속 사도 된다. 네. 이렇게 결론이 나네요. 네, 다만 이제 너무 올라가는 그런 시점에는 급등은 사실 아니지만. 네, 급등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연초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서 그런 상승폭을 사실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흐름과 추세에 대해서는 사실 변화가 발생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변화는 일단 둘이 합의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합의하면은 금을 줄이고 네. 합의할 것 같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보유해도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어저께 보통 이제 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자꾸 이제 은을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죠. 생각해 보면 은하고 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금 투자 대신에 은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보통 이제 역사적으로 정말 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가격 추세를 살펴보면 금 가격이 오를 때 은 가격이 같이 오른 거는 맞지만 보통 저희가 많이 보는 게 금은 비율이라고 해서 이제 은 몇 개 있어야지 금을 사는지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보는데 그 금은 비율을 사실 한 10년 단위로 쪼개서 보면 이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갔었어요. 그 말은 결국 은이 사실 금보다 많이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럴까 저도 궁금해서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조금 결과적으로는 수요의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산업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에 되게 민감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중앙은행이 금은 사지만 은은 사지 않거든요. 그럼 사실 중앙은행이라는 큰 수요가 하나 또 빠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걸로 좀 설명 가능한 게 금은 계속해서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는 데 반해서 은은 사실 2010년에 40달러 넘어선 이후로는 계속 뭐 그냥 20에서 한 30달러 사이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금 많이 오를 때 30달러 넘어서는 정도의 계속 상승폭이 좀 그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에 사실 크게 변화가 주긴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만
조금 뭐 투자를 관심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금리가 빠지고 미국의 이제 연준이 조금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보이면서 채권 금리가 좀 낮아지는 구간. 그럴 때는 사실 기금속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단기 투자 관점에서 조금 은을 접근을 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주식이 더 많이 가지 않나요? 꼭 왜 은을 해야 되죠? 그런 경우 하면 은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금하고 은하고 저는 이제 생각했을 때 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진짜로 쓸모가 있는 금속이잖아요. 그렇죠. 금은 쓸모가 없는 금속이고, 그렇죠? 근데 쓸모가 없지만 중앙은행이 산다는 이유로 지금 올라온 거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은 가격이 오를 때 제가 좀 전인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전기차에 많이 쓰인다, 아,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전기 만드는 발전소 지금 데이터 센터가 짓는데도 은도 들어간다. 이래서 은 수요가 급증한다.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오를 거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됐었는데 네. 그 스토리는 유효한 스토리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보통 이제 에너지 전환 얘기 나오면서 은 얘기도 많이 그쵸.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태양광 패널에 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태양광 발전이나 에너지 전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은이 산업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자체가 다시 화석연료로 좀 돌아가는 스탠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뭔가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크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기대가 사실 없다라고 하면 은에 대한 뭔가 산업 수요라는 것도 가파르게 들어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전력 수요라고 하면 또 은보다는 구리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리가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은 사실 은 가격을 단순히 산업 이슈로 좀 갖고 가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리는 그러면은 네. 오히려 좋게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구리도 사실 전 좋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반적으로 코로나가 지나면서 비철금속 재고가 많이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많은 걸 언제 다 소비하냐의 이슈였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 소비할 게 이렇게만 많이 남았는데 이걸 언제 다 캐나 하는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조금 변수가 될 수 있는 거는 보통 비철 가격은 이제 중국 수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중국 경기를 확인하면서 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라던가 뭐 다른 지표들에 사실 변화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은 있겠지만 전자재 가격 자체가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지금은 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저는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리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산업 전반에 안 쓰이는 곳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AI 수요가 늘어나는 것과 또 구리의 방향성도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AI를 계속해서 추진하다 보면 결국 얘기가 나오는 건 전력 수요거든요. 최근에 이제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이제 특별 보고서로 해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 센터 에너지 수요가 2030년까지 이제 한 2배 이상 증가할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지금 일본의 전체 전력 소비보다 많은 양이라고 지금 얘기가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라면은 사실 계속해서 전력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면 뭐 발전이든 아니면 뭐 전력망이든 그 전기를 좀 저장할 수 있는 뭐 스마트 그리드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면 결국 이거를 시설을 만들어가는 데는 구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계속 구리에 대해서는 기대 수요가 높은 거죠, 향후에. 근데 그에 반해서 공급이라고 하면 사실 그 코로나 이전 10년 동안은 과잉 재고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문제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광산 업체들에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사실 공급이 늘어나는데도 시차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방 압력은 충분히 좀 높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구리와 관련돼서는 이 시차까지도 같이 좀 생각을 하셔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다시 고공행진을 시작하고 있어서 11만 달러를 넘어서니까 제 주변에서 이제 비트코인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맨날 만나 뵐 때마다 부럽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금을 제치고 안전자산, 디지털 금이다라고 불리면서 안전자산으로 좀 대체되는 움직임이 있어서 그렇게 여겨도 될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영역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명한 사실 답변이십니다. 네. 디지털 자산 시장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이미 약간 안전자산의 경지에 좀 가지 않았나.
왜냐하면 사실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다른 디지털 자산에 비해서 가격이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올라는 왔어요. 그리고 전고점도 충분히 넘어섰고 그 이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사실 들고 있어서 어찌됐든 버티면 올라가는 디지털 자산은 비트코인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금융시장 전반을 고려를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의견이 갈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사실 뭐 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뭔가 이거 나쁘지 않은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이게 왜 약간 뭐 디지털 쓰레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인식들이 바뀌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보통 이제 금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이 금을 왜 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금의 이제 역사적인 포지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말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가치를 이제 유지를 하면서 신뢰감을 어느 정도 시장과 쌓은 자산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봤을 때는 점차 뭔가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세로 좀 들어서고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좀 더 줄어드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좀 금융시장과도 신뢰를 좀 쌓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전략 자산으로 비축을 하겠다. 만약에 전략 자산으로 미국이 비축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신뢰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추후에 하반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풀어져 나가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던 것 중에 빠진 게 유가잖아요. 네. 예, 유가 부분에 있어서 계속 트럼프는 저유가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제 오펙도 계속 증산을 얘기하고 있고. 네. 근데 안 빠지는 건 왜 안 빠지는 거죠? 이렇게 다 빠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오히려 오를 때가 최근에 들어서는 계속 있잖아요. 네, 네. 단기적으로 좀 올라오긴 했죠. 네, 60불 이상으로 올라오니까 아니 다 빠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올라오지?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근데 경기도 나쁘다 그러잖아요. 중국도 그러니까요. 나쁘다 그러고. 그쵸. 그러면 도대체가 쟤는 왜 올라오는 걸까? 어떡하는 걸까? 사실 저는 유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 사실 유가가 보통 이제 많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 저는 한 60달러 밑으로 가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우디가 갑자기 증산을 하면서부터 저의 생각이 좀 많이 깨지게 됐어요. 근데 사실 그러면 왜 다시 유가가 좀 반등을 했을까? 60달러 선에서 어떻게 보면 저항선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공급이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특히나 오펙이 감산을 줄여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원래 다 예정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펙이 증산한다 이 자체가 사실 시장의 서프라이즈는 아니었거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이제 5월, 6월 지금 그 감산 규모 그 축소 속도를 좀 빠르게 땡겼고요. 지금 7월에도 좀 땡기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유가가 계속해서 빠지고는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란이라던가 이란 핵 협상이라던가 베네수엘라 산유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공급단에 지금 변수로 남아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이란은 만약에 핵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란은 결국 또 원유 수출이 막히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공급단에서 하나가 또 빠지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얘기를 했어요. 베네수엘라에서 원유 수입하면은 관세를 내리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베네수엘라 산유량이 올라온 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쉐보론의 석유 산업 허가권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5월 말 정도 되면 그 산업 라이센스가 다 반납을 하고 더 이상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석유 관련 산업을 못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땐 베네수엘라 산유량도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오펙이 왜 증산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증산의 속도를 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공급의 공백이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사실 지금의 원유 시장에서 보는 시점은 사실 최근 3년간은 어떻게 보면 이거 공급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이슈에서 이거 공급이 넘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저는 조금 과도하게 반영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미국 산유량은 사실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생산을 하잖아요. 그쵸. 유가가 빠지면 생산을 안 합니다. 특히나 뭐 보통 신규 유정 운영했을 때 이익이 남으려면은 한 배럴당 65달러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가가 그것보다 낮기 때문에 사실 미국 산유량 전망치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 말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저유가를 원하지만 에너지 주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하단은 분명히 막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가는 오히려 너무 많이 빠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원자재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ETF 상품도 보실 것 같은데 네. ETF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아무래도 이제 ETF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쉽게 원자재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제 ETF 투자를 저도 하는 거를 권하고는 있지만 다만 이제 이게 잘 되는 게 금이랑 원유, 그다음에 은 정도의 사실 일부군요. 일부기 때문에 사실 산업금속이나 이런 것들은 좀 추가를 해서 뭔가 운용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사실 뭐 금이나 원유 같은 경우는 뭐 ETF를 통한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고, 만약에 뭐 구리나 다른 산업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 가격대를 사실 좌우하는 뭐 관련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뭐 중국 관련된 회사들이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투자하실 때 같이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봐서 제 머리가 꽉 찬 것 같습니다. 앵커님. 앵커를 하시니까 어떠신가요? 네, 역시나 저희 선배님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네. 네, 다음 주 증시 전망 리포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